5천년 역사에서 불과 50년도 채우지 못했던 불운의 국가 후백제. 비록 잊혀질 만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때 후삼국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였다. 억울하게 멸망한 백제의 원한을 풀고자 백제의 부활을 꿈꾸었던 견환. 그리고 역사의 변방으로만 치부돼 왔지만 한때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 우리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45년 후백지사가 펼쳐진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완주 복림사지 긴급 발굴 조사 현장. 1961년 향토 연구 자료 조사를 통해 석불 2점과 석조물 2점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별도의 발굴은 없었고 당시의 출토 유물과 사지에 있어서도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유물과 유구의 훼손이 우려되었다. 그리하여 54년 만에 전북 지역 최초의 후백제 사찰 발굴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발굴이 아니고 그 발견이 됐던 것은 1961년 5월 18일에 이 삼기국민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서 처음 이 사지가 알려지게 되었고, 이 발굴 조사가 54년 이후에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정식으로 발굴 조사된 최초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발견되었던 석등, 석탑, 삼존불상의 성격과 연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시작된 복림사지 발굴조사. 그뿐 아니다. 석등, 석탑, 석불의 잠정적인 위치와 함께 복림사지의 가람 배치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 지점 일부는 계단식 밭으로 지형이 변경되는 등 이번 긴급 발굴 조사를 기초로 하여 추가 조사와 주변 조사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들어와 있었을 때에는 이미 무덤들에 의해서 사원 일부가 훼손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복림사지는 남북을 축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당시 그 기와편들의 출토 양상과 그리고 직접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해본 결과 남북축이라기보다는 동서축을 중심으로 해서 사원이 조성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발굴을 통해서는 건물지 6기, 집석시설 3기, 부석시설 1기, 원형 석열 2기 등 복림사지와 관련된 다양한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남한여초와 고려시대의 다양한 기와편, 청자편, 토기편 등이 발견되었는데, 지금 여기 그 석탑지에 혼입되어 있는 이런 청자편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고려청자입니다. 이 해무리굽이라고 하는 청자 중에 시기가 굉장히 빠른 그런 그 해무리굽 청자인데, 이런 청자들이 여기 그 복림사지의 건물지라던가 이런 그 집석시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출토되고 있고, 해무리굽을 비롯한 고급 청자로 추정이 되는 보여지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수 출토가 되고 있어서 당시 그 대외 교류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사찰이지만 이와 같은 유물을 통해 복림사지의 연대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출토된 청자, 기와 이런 것으로 볼 때 상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 후반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양식의 기와편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중반 혹은 후반까지도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복림사의 어떤 존립 시기가 최소한 통일신라 시대 후반기나 또는 고려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서는 석등, 석탑, 석불 등이 발견됐다. 그 중에서도 석등과 석탑은 일제강점기에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긴 일본인 유지가 군산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석등과 석탑이 있는 곳은 1900년대 일본인 농장주 시마타니의 집과 농장이 있던 곳으로 그 당시 그가 수집했던 문화유적이 다량 보존되어 있다. 석등은 기둥에 해당되는 간주석에 용과 구름 무늬가 새겨져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이고, 석탑은 간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고려 전기 양식을 보인다. 현재는 발산리 5층 석탑이라고 이름 붙여져 보물 제276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5층 탑이었으나 현재 모습에서 4층까지만이 원래의 것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 군산으로 반출이 된 두 기의 석등과 석탑은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서 발산초등학교 옆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출토된 그 삼전석불은 본존불과 양 옆에 있는 협시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그 불상은 77년에 그 전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이전이 되어서 온전한 형태로 이전 복원이 되었습니다. 삼전석불은 중앙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생동감이 사라진 조형 감각과 세부 형식, 불상 자체보다는 부속물에 치중한 조각 수법 등을 볼 때 후삼국 내지는 고려 초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또 다른 석재 유물이 발견되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석재는 지금 복림사지에서 발굴 조사된 것 중에 추가로 이제 확인된 석조물입니다. 현재 그 삼전불상, 석등, 석탑 이렇게 세 건의 석조미술품이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 석조품은 정확한 명칭이라던가 어떤 부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형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떤 그 석조물의 그 부재라던가 조형석, 조경석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석조 미술품들의 양식이 대체로 통일신라 말 고려 초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것. 이를 통해 조심스럽게 후백제의 사찰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후백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는데, 복림사지의 이치입니다. 복림사지는 전주에서 후백제의 주요 전쟁터였던 경상북도 북부로 가기 위한 교통로상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림사지가 바로 후백제 교통로의 비보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복림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후백제사. 비록 짧은 기간 존속했지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후 삼국기 최강대국이었던 후백제. 그러나 패망한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후백제 45년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후백제는 892년에 견훤이 세운 나라로 936년
고려 태조 왕건에게 패망할 때까지 45년간 후삼국 시대를 호령하는 강국이었다. 상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견훤. 네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다 이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견훤이 가장 걸출하고 지략이 많아 신라의 장수가 되었다. 견훤에 대해서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 딸의 자태와 용모가 매우 단정하였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매일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와서 함께 잔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꽂아두라고 하고는 다음날 실을 찾았는데 큰 지렁이의 허리에 꽂혀 있었다. 딸은 그 후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견훤이라는 것이다. 갈전이 중에서도 견훤의 탄생 설화와 관련되는 금화굴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당시 견훤 출생이 867년이니까 9세기 중반쯤 되겠죠.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칼을 잘 쓰는 아주 장정으로서 성장이 이미 돼 있었고, 이 당시에는 15살만 되면은 이 군회를 가야 됐으니까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경주로 가서 서남회의 변방으로 이 외적을 지키러 간 것이 아닌가 그래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전주 견시의 시조가 된 견훤. 2002년 문경시에서는 견훤의 탄생 설화가 있는 금화굴 주변을 정리하고 사당을 세워 숭의전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견훤의 여타 유적지와는 달리 숭의전 사당을 관리, 보존하고 있다. 숭의전에서는 견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매년 4월 문경 지역의 유림들로 구성된 문경문화원 숭의전 보존회에서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피우지 못한 후백제의 한과 꿈을 담은 채 사라진 견훤의 넋을 기리는 것이다. 견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견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한 20, 30년 전부터 학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태어난 곳에 사당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고 후손된 도리로서 그래도 후백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신분 해방도 시킨 이 어쩌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간 묻혀져 있어서 많이 몰랐던 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889년 신라 진성여왕 3년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봉기군들을 토벌하면서 사실은 세력을 점차 이제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집시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문인주까지 점령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자 이제 나도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견훤은 무리를 모아 경주의 서남쪽 주와 현을 공격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호응하여 한 달 사이에 군사가 5,000명이나 되었다. 드디어 무진주를 습격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때가 892년이었다. 견훤은 무진주에서 전주까지 세력을 확장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망한 백제의 원한을 갚아준다는 구호를 내걸고 전주로 도읍을 정한다. 견훤 세력의 근간은 신라의 공식적인 군인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이다. 그래서 군사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다른 세력, 궁예라든가 왕건 세력보다도 훨씬 더 컸다. 군사력 면에서는 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백제의 도읍지였던 전주. 그러나 후백제는 45년밖에 유지되지 못했고 그 기간 중에서도 전주가 수도였던 것은 37년뿐이다. 관련 사료나 유물이 거의 남지 않다 보니 견훤의 왕궁이 전주에서도 어디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도성은 현재 전주시청 동쪽인 무랑멀 일대로 주정해왔다.
1940년대 일본이 이 지역 역사를 정리한 전주 부서에 당시 건축자재로 추정되는 막새나 성물을 수집했다고 기록돼 있고 학자들은 이를 후백제 왕궁의 유구라고 판단했다. 1980년대에는 고 전영래 교수가 주장했던 동고산성설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당시 동고산성 발굴 조사에서 전주성이라 새겨진 연꽃무늬 수막새를 찾았는데 이것이 후백제 유물로 밝혀지면서 학계의 지지를 받았다. 고 전영래 교수팀은 동국여지 승남과 전주 송황사 중건기에 기록돼 있는 후백제 궁궐터가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주 건물지라고 하는 데에서 전주성 명의 순막새 기와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견훤이 후당과 그 통교를 해서 전주 자사라고 하는 그 부호를 받게 됩니다. 부여받게 됩니다. 그 통호를. 그래서 전주라고 하는 그 지명이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찾게 되었고요. 또 주 건물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건물지인데 정면 한 84m, 측면 14m 정도 되는 대단히 큰 규모의 건물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건물지에서 조망을 해보면 밑에 그 궁궐이 있을 곳으로 하는 그런 지역들이 조망이 또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동고산성이 후백제와의 관련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입증이 좀 논의가 됐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981년 개괄 조사를 통해 동고산성의 건물지 발굴이 이뤄졌고 2000년도에 들어서 북문지, 동문지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서문지 발굴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서문지의 위치와 수구 그리고 성벽의 축조 시기와 방식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는 보통 4개의 문을 두는 게 일반적인데요. 정문에 해당하는 성문을 찾은 셈입니다. 서문지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도 있고 접근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물자도 실어 나르려면 다른 성문보다도 정문은 규모가 대부분 큽니다. 이 동고산 서문지 같은 경우는 너비가 6m 정도 돼가지고 이 마차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너비이기 때문에 동고산성의 정문이라는 게 확실시 됐던 점이 조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고산성의 성벽에서 후백제만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성벽은 1차 성벽과 2차 성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성벽의 축조 시기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차 성벽은 서쪽 성벽의 북쪽에서만 확인되고 2차 성벽 이전에 축성되었다는 것이다. 2차 성벽은 1차 성벽이 폐기된 후 그 위에 다짐을 하고 축성되었다. 이 화강석으로 된 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현지에서 생산된 돌이 있는데 화강석으로 된 이 석돌은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다 보시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 시대 때 사용됐던 석돌이에요. 그리고 이 모서리가 이렇게 각이 진 것들은 현지석이에요. 개축했을 때 기존에 있던 성돌하고 그때 당시의 성돌을 같이 혼용을 해서 쌓았습니다. 견훤은 전주를 수도로 정하고 수도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성을 개축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동고산성을 개축하면서 백제시대에 축성된 성도를 재사용하거나 규암을 거칠게 다듬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이 성돌을 다 수평으로 줄쌓기를 했어요. 지금의 벽돌 쌓듯이 쌓은 수법인데요. 그렇게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줄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윗돌하고 아랫돌의 사이가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이 성돌이 위로 갈수록 조금씩 들여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쌓는 그런 공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공법들은 그 백제 시대 때에도 많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백제 고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축성 기술자들도 그 부분들을 염려하고 성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왕도를 구성하는 중심은 궁궐이다. 궁궐은 권위의 중심이며 권력의 핵심이다. 동고산성에서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도성이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후백제 시기로 추정은 하지만 도성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건물지의 그 초석이 주칸의 간격이 한 4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올려진다고 한다면 그 건물의 기능이 좀 안 되겠죠. 기둥이 4m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 볼 때 아마 2층의 누에 구조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상시 거처하는 궁궐이라고 한다면 그런 구조를 굳이 쓸 이유가 없고요. 일반 평성보다는 위급시의 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고산성을 주왕궁이라기보다는 피난성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건물토에는 마루를 받치는 기둥의 밑받침이 확인되어 누각형 건물이었다고 추정된다. 또 건물 내부에 보온을 위한 온돌 시설이 없고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그릇, 화덕, 부뚜막이 없다. 다시 말해 군인들이 항상 머무르면서 자고 먹던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 흔적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군사적인 방어 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시설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실제 사용됐다기보다는 어떤 대비용 공간이 아니겠는가라는 또는 간간히 사용됐던 의식용 공간이나 뭐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점차 결론이 내려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완산구 중로성동 인복리 일대가 도성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이 일대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성벽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어떤 왕조도 도성 밖에다가 왕궁을 둔 왕조는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편찬된 전주 부사에 보면 후백제의 도성으로 추정이 되는 성터와 관련된 도면이 한 장 남아 있는데 전주 인복리의 경우만 유일하게 그 복원된 그 도성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전주에는 관아가 좌동 향서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 그 문헌의 내용을 모두 그 충족시켜 주는 것이 유일하게 전주 인복리입니다. 지난 2014년 전주시는 후백제 복원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주는 한나라의 수도였고 후백제는 후삼국을 호령한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밝히고자 시작됐다. 그 일환으로 처음 추진된 것이 바로 오목대 시굴조사였다. 성벽이 과연 존재했을까라는 걸 의문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토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의 뚝이죠. 성벽의 뚝이 남아 있고 저희가 3개의 이제 시굴 구덩이를 설치를 해서 팠는데 너비가 8m 정도, 높이가 한 5m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의 외곽에는 이제 2줄에 이제 기둥을 세워서 막았던 토성벽, 또 흙과 돌과 기와를 섞어서 급하게 만든 거죠. 그런 토성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목대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통일신라 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는데 초기 어걸문 기와, 연화문 수막새, 연화문전 등
미륵사지에서 나온 유물과 같았다. 또 고려시대의 기와나 청자 등 고려 유물이 없는 점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서 후백제까지 걸치는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 유물들과 그 토성벽의 양식이 그 견훤의 사위죠. 견훤의 사위인 박영규가 이제 수장으로 있었던 순천 해룡산성, 광양 마로산성 이런 것들이 그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백제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또 출토 유물은 후백제 산성으로 추정되는 순천 해룡산성 출토품을 비롯해서 후백제성으로 알려진 동고산성 북문지 3차 성벽과 서문지 2차 성벽, 나주 자미 산성, 광양 마로 산성, 광주 무진고성 출토 유물과도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오목대를 조사한 결과 오목대가 이제 하나의 성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요새. 그리고 이제 오목대는 전주의 남쪽을 지키는, 그리고 고토성은 이제 전주의 북쪽을 지키는, 아마 그 크게 이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도성이 있고, 도성의 북쪽에는 고토성이 있고, 남쪽에는 오목대성이 있고, 동쪽에 동고산성, 그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남고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백제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후백제 역사 복원의 첫걸음. 그동안 미진했던 전주 시내 권역의 후백제 궁성과 관련 유적에 대한 추가 조사는 물론 후백제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백제 프로젝트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후백제 기초자료집 또는 뭐 후백제 궁성, 도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후백제가 과연 어땠는지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아마 저희들의 후백제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풀지 못한 숙제, 후백제 도성. 후백제 도성 위치를 규명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은 이유는 터와 유물이 훼손되거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신라의 장군이었던 견훤이 신라를 배신하고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는 점, 그리고 짧은 역사를 남긴 채 패망했다는 점에서 후백제는 주목받지 못한 역사였다. 견훤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항하여 후백제를 세웠지만 그의 평생 라이벌은 신라가 아닌 고려 태조 왕건이었다. 왕건 역시 고구려를 이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등장한 인물이었다. 왕건하고의 첫 번째 대결은 사실은 이제 왕건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궁의 부하 시절에 해군으로서 대결을 벌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수군이죠, 수군. 저쪽 영암에 가면 덕진포라는 그 포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세력이 결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는 견훤이 참패를 했죠. 그래서 조그만 배를 타고 견훤은 도망을 갔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에 돼 있습니다. 견훤은 920년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924년 조물성을 공격하였다. 견훤의 신라 공격이 정점에 이른 것은 927년 경주 공격이었다. 신라의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크게 당한 바로 그 전투다. 견훤은 경혜왕을 숙청하고 동생을 경순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팔공산 아래에서 왕건의 군대와 맞닥뜨렸다. 팔공산에서 다시 이제 왕건 군대하고 견훤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는 견훤이 대승을 거둡니다. 왕건이 참패를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포위당해서요. 그런데 왕건은 일반 군사하고 옷을 바꿔 입고 도망을 가고 대신 왕의 옷은 누가 입었느냐? 신순겸 장군이라는 분이 왕의 옷을 대신해서 입고 왕건처럼 가장해가지고 견훤과 싸우다가 죽었죠.
이 전투를 통해 신순겸뿐 아니라 왕건수와의 장군 8명이 죽었다. 원래 공산이었던 이곳은 8명의 장군이 죽었다 하여 팔공산이라 부르게 된다. 승승장구하던 견훤 세력이 타격을 받은 것은 929년의 고창 전투. 견훤은 왕건의 충실한 지지자였던 성주 홍수를 전사시키고 계속해서 고창으로 전진한다. 이 전투에서 견훤은 왕건에게 크게 패한다. 고창 전투는 한반도 재통일의 최종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투였고 패배한 후백제는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백제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내부에 있었다. 견훤에게는 1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 견훤이 특별히 사랑한 것으로 전해진다. 935년 봄, 금강의 왕위 계승을 우려한 큰아들 신검은 견훤을 금산사 불당에 가두고 사람을 보내 금강을 죽이게 하였다. 후백제를 세우면서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미륵이라 하며 민심을 얻고자 했던 견훤. 끝내 아들에 의해 미륵신앙의 요람인 금산사에 유폐되면서 이곳은 분노의 눈물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결국에 그 신검계 왕자들은 평소 견훤왕이 자주 다니던 이곳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아버지를 가두면서 얼굴이 바뀌었겠죠? 절과 입구의 중간쯤에서 석성문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도 하고 견훤이 쌓았다고도 전해진다. 문루와 문짝은 모두 없어졌으나 홍해문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은 개화문이라는 그 현판을 달고 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 견훤 성문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견훤이 쌓아서 또 견훤이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많은 군대들이 그곳을 지키고 했던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신검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이후 능한과 두 아우 양검, 용검의 권유를 받아들여 아우 금강을 죽이고 즉위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를 대왕이라고 칭했다. 견훤은 이제 그 문지기들, 그 호위병들을 한테 술을 대접한다고 하고는 술 취한 틈을 타서 빠져나와서 나주로 가가지고 나주에서 배를 타고 개경으로 오게 돼서 이제 귀부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적국이었던 그곳으로 견훤이 결국은 항복하고 귀부를 하게 된 것이죠. 석 달간 갇혀있던 견훤은 바로 왕건을 찾았다. 생애의 마지막을 일생일대의 라이벌에게 의탁하게 된다. 왕건은 신검이 남에게 협박을 받아 분수에 어긋난 짓을 했다고 하면서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견훤은 이 소식을 듣고 우라병으로 등창이 생겼다고도 전해진다. 그리고 견훤은 936년 파란만장한 일기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다. 견훤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한때를 풍미하던 그런 일종의 영웅이었는데 그동안 패배자라는 오명 때문에 그동안 조명이 별로 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견훤도 새로운 어떤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 내지 영웅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후백제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견원을 기리는 곳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산의 정상부를 따라 축조한 견원산성.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견원 장수가 이 산성에 운거하여 북편으로부터 오는 서울에 바칠 공납물을 모두 이곳에서 거두어 들였다고 하는데, 이 산성의 위치가 통로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의견과 천연적인 지세를 이용하여 산성을 쌓고 세력 형성의 근거지로 삼았을 것으로도 추측하고 있다. 견원사당은 간소한 건물이지만 청계마을의 민속인 동제의 제장으로서 늦어도 19세기 전반에는 창건된 사당이다. 유형, 무형의 민속신앙인 동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민속신앙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견원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는 가운데 후백제 문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견원이 후백제를 세우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바로 대외 관계였다. 후삼국 시대에 확실한 국가를 세우고 중국에게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후백제는 후삼국 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신라, 고려, 일본 그리고 중국의 5월과도 적극적인 대외 관계를 유지하였다. 후백제 불상이나 불교 조각을 통해 신라, 후고구려 그리고 고려와의 관계도 볼 수 있는데, 통일신라 불상 양식의 일부 백제 형식을 차용한 것이 특징이다. 견원은 신라 문화를 동경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견원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인 문경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라 출신이었던 만큼 신라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어떤 단층 기단 석탑, 그리고 안동 지역의 석불 형식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실상사. 이곳에서 견원이 신라의 문화를 동경하면서도 신라와는 다른 특징을 보였던 대표적인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편운 화상 부도다. 당시 남원 지역은 견원의 영역이었다. 편운 화상 부도에서 정계 10년 경호년에 세우다라는 명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계 10년은 어디에도 없는 연호입니다. 그는 이제 그 고구려도 후고구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당도 아니고 결국에는 후백제밖에 없는 거죠. 견원이 썼던 그런 연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 하대에 조성된 전형적인 부도와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부도의 주인과 건립 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고, 견원의 후백제 영역에서 만들어진 부도라는 점 등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또한 왕궁리 5층 석탑을 후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왕궁리 5층 석탑은 백제 때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통일신라로 보거나 또는 이제 고려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기단부에서 통일신라 말 고려초, 즉 후백제 시기, 후백제가 있던 후삼국 시기의 어떤 특징을 보이는 불상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가 곧 석탑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왕궁리 5층 석탑을 후삼국 시기, 즉 후백제 석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후백제가 들어서고 가장 먼저 후백제를 공인한 나라는 중국의 5월이었다.
수금과 청자 산업으로 막강한 부를 구축하고 있었던 5월과 후백제와의 관계는 문화 교류의 큰 몫을 차지한다. 지난 2013년 전북 진안군의 초기 청자 가마터가 발견되면서 후백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그동안 초기 청자와 후백제의 관련성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중평리에 분포하는 초기 청자 유물이 중국 항주 일대에 분포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진안 도통리 초기 청자 유지를 발굴을 해본 결과 그 속성이 전주 동고산성에서 출토된 청자와 매우 유사한 걸로 밝혀져서 이 도통리의 운영의 주체가 후백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청자 요지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벽돌 가마이고 청자의 색깔이 황갈색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갓발이 출토되기도 한다. 진안 도통리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고 있어 초기 청자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청자 제작 기술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우리나라의 그 초기 청자 제작 기술은 중국에서 들여온 당시 첨단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항주에 도읍을 두었던 5월이라는 나라에서 초기 청자 기술이 들여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대 왕조 중에서 중국 5월과 아주 돈독한 국제 외교를 펼쳤던 왕조는 후백제입니다. 견훤은 5월에서 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배로 말을 보내기도 했고, 5월왕 전유는 감사의 뜻을 담아 반상설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전주에 파견할 정도로 왕성한 교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자와 기술이 후백제로 전래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45년 동안 5월과 돈독한 국제 외교를 펼친 걸로 알려져 있고,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5월을 세운 전유는 왕대왕으로 양국의 외교를 41년 동안 이끌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백제와 5월의 반세기 가까운 돈독한 국제 외교를 통해서 당시 첨단 기술인 청자의 제작 기술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안 도통리 초기 청자 유적 발굴을 계기로 초기 청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초기 청자가 후백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후백제 유물과 유적을 통해 후백제사 복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완주 복림사지 긴급 발굴 조사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본점부를 비롯한 석조물을 하고 4번지인데요. 전체 면적은 한 현재 복림사지에는 지상에 노출된 석조 문화재가 한 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이 기단부가 2개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폐찰된 이후 석조품들은 제 모습을 잃거나 반출되었거나 파손이 심해서 명칭과 성격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후백제 기에 형성되는 가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후백제 문화를 뭘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한 유물 유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북 지역 최초의 후백제 사찰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 기록에 전하지 않는 복림사지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구전과 실증을 부합시킨다는 점으로도 조사 성과와 의미는 충분하다. 복림사지 발굴 조사는 문화재청 예산에 의한 그 긴급 발굴 조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넓이 그 면적을 조사할 수가 없는 그런 양상인데,
앞으로 완주군과 잘 협의를 해서 이 유적의 전체적인 그 가람 배치 그리고 사원에서 또 출토될 수 있는 또 중요 유물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기획을 해서 앞으로 추가 발굴 조사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후삼국 시대를 풍미했던 강력한 나라 후백제. 약 37년 동안 전주에서 후백제 도성을 유지했고 새로운 역사를 지향했던 견환. 모시고 있던 왕을 배신했고 아들에게 버림받았고 결국 라이벌이었던 왕건에게 여생을 맡긴 그에게 역사의 평가는 냉혹했다. 우리는 보통 승자의 역사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후백제도 당당한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한때 신라와 고려를 압도했던 후백제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밝혀냄으로써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우리나라 역사의 하나의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7년 동안 전주에서 그 후백제 도성을 유지했고 그 새로운 역사를 지향하면서 만들었던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 가치와 또 실패한 건 실패한 나름대로의 교훈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새롭게 한번 파악해 봄으로써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지향점을 주는 중요한 교훈과 어떤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준 후백제. 패망한 역사였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 있어야만 했던 후백제 역시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이다. 바르게 열고 바르게 시작하고 바르게 깨우친다는 의미의 정계라는 연호를 가지고 새 역사의 시작을 열고자 했던 견훤과 잊혀진 후백제 45년 역사의 재조명이 절실한 시점이다.